베르사유 궁전은 누구나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러면 그 왕의 방이 중심에 있었잖아요. 네. 거기서 루이 14세가 뭐 했냐? 먹방을 해서 먹방. 대식가입니다. 먹방의 원조였어? 그러면 사람들이 보게 해요. 아, 진짜 먹방이네. 진짜 먹방이네. 그 왕의 권위인 거예요. 인사 시간도 많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해드릴 느리지만 쿨한 과학. 랩미팅입니다. 반갑습니다, 교수님들. 반갑습니다. 간단하게 소개 한번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삼성전자 또 저기 UCLA 연구원을 하다가 지금은 이제 SNH라는 회사에서 우주 발사체 관련 터보 펌프 제작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네. 뭐 이번에 누리호에 들어갔던 부품들도 직접 참여하셨고, 그다음에 누리호에 약 300여 개의 업체들이 협력을 해서 이번에 발사를 성공시킨 건데 그 300여 개의 업체 중에 한 업체이시기도 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저희가 이번에 박사님을 두 번째 모셨잖아요. 네. 저희가 5부작으로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두 번째 시간이고, 진짜 그 판타레이 쓰신 책 한 권이 거의 읽은 것처럼 할 수 읽은 있게. 것처럼 너무나 생생하게 그 내용이 들어오는 것 같은. 너무 좋은데요? 오늘 제목은 지혜의 시대였고 어리석음의 시대였다. 찰스 디킨스의 두 도시 이야기라고 단행본으로 쓰는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오. 2억 권 정도가 팔렸다고. 2억 권이요? 찰스 디킨스가 말했던 이 지혜의 시대, 어리석음의 시대가 뭐냐면은 1789년 프랑스 대혁명, 그 시대에 두 도시를 비교해요. 두 도시를 잘 보면 인간들이 어떻게 그 시대의 폭풍우 속에서 때로는 줄타기를 하고 배신을 하고, 아, 배신. 과학자들이 또는 그게 예술가들이 섞여 있고 정치 철학자들이 섞여 있는 그 복잡한 시대 때 굉장히 절망적이기도 했지만 때로는 그것 때문에 그 시대를 극복할 수도 있었죠. 또 하나는 그 속에서 가장 핵심적인 오늘의 키워드는 빛과 어둠입니다. 이 빛이라는 것은 계몽주의라는 걸 제가 오늘 이야기를 드릴 텐데, 왜 빛이 계몽주의일까? 여기서 말하는 빛은 누굴 말하는 것인가? 뉴턴 이야기를 할 텐데요. 빛과 어둠의 시대를 다시 한번 지금 200 몇십 년 뒤에 지금 현재에서 보면서 지금은 또 무엇이 다를까? 결코 크게 다르진 않겠다라는 생각을 좀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 두 도시 이야기, 지혜의 시대였고 어리석음의 시대였다. 바흐의 커피 칸타타인데, 커피, 나는 커피를 마셔야만 해. 누군가 나를 대접하고 싶으시면 커피 한 잔만 주시면 돼요. 좀 비굴하잖아요. 그런가요? 랩장님인데? 너무 좋은데? 너무 좋은데? 그 바흐는 주로 종교곡을 대부분 작곡하셨는데 네. 세속곡이 많지는 않아요. 그 중에 하나입니다. 이분이 이제 라이프치히에 주로 계셨는데 카페 진문마인이라는 데가 개업을 해서 1주년 행사를 해요. 커피하우스 아시죠? 네네. 저번 시간에 얘기했었죠. 커피하우스가 어떤 지식의 보고였다. 그렇죠. 맨정신으로 무언가를 얘기를 할 수 있는, 술을 벗어나서. 그렇죠. 우리 동네에서 제일 가는 음악가인 바흐 선생님한테 1주년 기념 공연을 좀 해달라. 그래서 작곡한 곡이 내용이 뭐냐면은 커피하우스가 정말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잖아요. 네. 여성들은 커피하우스에 출입이 안 돼요. 심지어 커피를 마시는 것조차 금기 시대였어요. 커피를 그러면 여성들이 왜 마시고 싶지 않겠습니까? 마시고 싶어. 너무나 마시고 싶어하는 딸과 이를 말리는 아빠와의 티격태격 이야기가 커피 칸타타예요. 그러면 그때 시절에 남장을 하고 들어간 사람이 있을까요? 있겠죠. 그쵸? 예, 여성들은 지식을 갖다 얻고 싶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쵸. 카페를 가야 되는데 못 가잖아요. 그럼 뭘 했을까? 그렇게 만들어진 게 살롱입니다. 여성들끼리 모여가지고 거기서 자신들끼리 차를 마시거나 이러면서 지식을 나누는 거죠. 살롱인데 그 귀족 부인들이나 재력 있는 분들은 명사를 초청하죠. 우리 항성님 같은 분 초청해가지고 그 지식에 목말라하는 여성분들, 오, 우리 항성님, 셀럽들을 부르는 거예요. 자, 이 살롱 문화가 시작된 곳은 프랑스입니다. 이 문화가 탄생한 어떤 배경을 좀 알려면 그 다음 페이지를 한번 보시죠. 베르사유 궁전의 정문이에요. 금딱지로 화려함의 극치죠. 베르사유 궁전에서 우리가 조금 봐야 될 게 있어요. 과학 그리고 권력. 베르사유 궁전을 지은 사람은 루이 14세라고 알고 있죠. 태양왕. 그럼 저 사람이 왜 태양왕이라는 이름을 썼을까?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네. 베르사유 궁전이 굉장히 넓거든요. 그 건물의 배치를 보시면 한가운데 왕의 방이 있어요. 신하들과 제후들은 주변을 돌게 만듭니다. 이게 상당히 도발적인 게 뭐냐면은 루이 14세는 어렸을 때 쫓겨다녔어요. 왕권이 약해가지고. 봉건 제도에서 가장 큰 위협은 두 가지인데요. 종교의 권력과 하나는 지방 제후들이 너무 센 거예요. 쫓겨다녔어요. 자, 그리고 이게 1660년 정도에 베르사유 궁전을 짓기 시작하는데 1632년에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지동설을 주장하다가 가택연금에 처해지거든요. 불과 28년 뒤잖아요. 아직까지 그 종교의 권위가 남아있을 때 이 사람은 그러네요. 강하게 태양왕이라는 이름을 쓴 거예요. 태양 중심설. 그러니까 이거는 민태기 박사의 뇌피셜이 아니고 베르사유 궁전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베르사유 궁전이 왜 과학을 중심으로 만들어졌는가가 나옵니다.
저게 금딱지 같은 거잖아요. 네. 자세히 보면 이런 거예요. 왼쪽이 뭐죠? 망원경. 망원경. 오른쪽이 그 지구본과 지구본과 우리나라로 콤파스. 치자면 혼천이 같은. 이게 금딱지가 이런 것들로 장식돼 있어요. 저걸 왜 새겼을까? 과학이 권력인데 그 권력이 어떻게 보면 종교와 다른 권위에 대해서 내가 대항할 수 있는 수단으로 본 거죠. 오. 과학의 권력, 권력의 공간, 그게 베르사유 궁전입니다. 베르사유 궁전은 정원과 운하가 되게 커요. 저 물을 그러면 어디서 끌었을까? 궁전의 여러 가지 특징 중에 하나가 있는데 베르사유 궁전은 누구나 들어갈 수 있었어요. 오. 그러면 그 왕의 방이 중심에 있었잖아요. 네. 네. 거기서 루이 14세가 뭐 했냐? 먹방을 해서 먹방. 대식가입니다. 먹방의 원조였어? 그러면 사람들이 보게 해요. 아, 진짜 먹방이네. 진짜 먹방이네. 아, 그 실시간 라이브 왕의 먹방. 권위인 거예요. 그걸 한 이유는 뭐냐면 신하들이 가지는 권력을 뺏어버립니다. 어떻게 뺐냐면은 백성과 직접 소통하잖아요. 루이 14세가 셀럽이에요. 이 사람이 발레도 하거든요. 사람들 앞에서 공연을 했었어요. 네. 엔터테이너였네. 엔터테이너. 완전 엔터테이너였네. 그렇게 그러네. 하면 백성들한테 자기가 셀럽이 됐기 때문에 권력을 가지잖아요. 아, 그쵸. 셀럽들은 직접적인. 권력을 가집니다. 그러면 제후들의 권한을 계속 약화시키는 거죠. 그 다음에 했던 게 그렇게 해서 이 사람이 원했던 게 뭘까 하면 중앙집권제거든요. 절대군주, 지미국 국가다. 저기서 의미가 국가만이 할 수 있는 과학. 우와, 이게 자, 뭐예요? 저 운하와 분수를 만들기 위해서 162m 높이에다가 하루에 3,200톤의 물을 갖다가 공급해서 그 낙차로 분수를 만드는 겁니다.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토리첼리의 기압. 수은주 기압, 네. 76cm 그게 왜 나왔냐면은 피렌체나 이런 데서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우물을 파잖아요. 빨대가 진공 펌프거든요. 네네. 여기다가 압을 낮추면 그 기압차가 이를 빨아 올리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 압의 차이는 대기압 정도 차이죠. 그렇죠. 자, 대기압으로 이렇게 빨아서 진공 펌프식으로 올릴 수 있는 한계가 76cm. 수원주는 76, 물은, 물은? 10m. 오. 피렌체, 토스카나 이런 데서 그걸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물을 빨아들여서 할 수 있는 최고 높이가 왜 10m밖에 안 될까? 근데 10m를 갖다 실험을 하려면 빨대를 그렇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10m짜리를 못 만들어야죠. 나니까 가장 무거운 액체가 수온이잖아요. 네. 수온의 무게로 하면 환산을 해보니까 한 1m 미만이 될 것이다 해서 1m짜리 관에다가 하니까 진짜로 76cm가 딱 내려온 거예요. 그렇게 됐다는 거는 우리가 높이 올릴 수 있는 게 한계가 물은 10m구나. 자, 그러면 162m면 16기압차. 16기압을 만들었다고요? 만들어야 되잖아요. 세 단계로 합니다. 한 단계당 약 한 5기압 정도로 만들겠죠. 펌프를 만들어가지고 네. 말이 돌아가면서 거기다 가압을 계속합니다. 자, 그러면 처음부터 16기압을 하면 되지. 근데 가압을 하면 그 관이 버틸까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기술로 가장 버틸 수 있는 게 5기압 정도라고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오. 그래, 가압을 시켜서 중간에 보내고 중간에서 다시 한번. 5기압 다시 또 한번. 펌핑을 할 수 있잖아요. 오. 그걸 지금 말리 머신이라고 합니다. 예, 말리라는 사람이 설계해서 만든 거예요. 제가 말이라고 했는데 말이 아니고 사실은 저기에 수차를 달았어요. 네. 세너가에서 큰 수차가 돌면 돌아가는 힘으로 가압을 했던 거고요. 저 위에서는 이제 그 수차가 없으니 말을 했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올라갑니다. 그렇게 해서 3단계로 해서 저거를 했다는 거는 피렌체의 메디치 가문 되게 네. 유명하죠. 어떻게 보면 지방 권력, 프로방스 남부 프랑스의 굉장히 큰 귀족들이 영주들이 저런 거 후원하면서 했을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걔들이 절대 못하는 거, 이런 거. 왕만이 또는 국가만이 할 수 있는. 중앙 집권이 왜 되어야 되는가? 절대 군주가 왜 필요한가? 이런 것을 거대과학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과기부에 거대과학과가 있죠. 거기서 두 가지를 합니다. 원자력과 우주. 국가 권력이 왜 필요한가? 이런 거. 그렇죠. 국가만이 할 수 있는 과학. 지미국 국가다. 그러니까 나만이 할 수 있는 거다. 그게 정당성이죠. 누군가 내가 국가다 그러면 예. 그렇지. 어. 이러면 끝이잖아요. 그렇지. 근데 그걸 다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사용된 게 과학이었다. 네. 프랑스에서는 세너강에다 큰 수차를 닿거나 말이 돌리는 것도 있었죠. 이 문제가 똑같이 된 게 영국에서 탄광을 파다 보니까 10m 밑으로 가니까 이제 물을 못 빼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만드는 게 전기기관의 탄생입니다. 제일 처음 한 사람이 세이버리라는 사람이에요. 전기기관을 제일 처음 만들었을 때 했던 이야기가 10m 밑에 물을 이제 자기 퍽에 만들겠다. 그런데 몇 마리 말을 대체한다. 그래서 마력이라는 말을 써요. 홀스파워라는 말을 제일 처음 쓰고 그걸 다시 개선한 사람이 뉴커먼. 뉴커먼의 가장 큰 기여는 이제 안델과학에서 궤도님이 연력학 시작하시는데 네네. 모든 연력학 교과서에 실린더하고 피스톤으로 하죠. 네네네. 압력이 어떻고 PV 이런 거 나오지 않습니까? 네. 소위 말하는 피스톤과 실린더 시스템을 최초로 만든 사람 뉴커먼입니다. 와. 그런 것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시점. 과학의 힘, 과학의 완전, 권력. 네. 얼마나 사람들이 신기했겠어요. 그것을 어떻게 절대군주들이 이용했는가 이런 것들을 좀 알 수 있죠. 네네네.
이게 이제 진주귀걸이를 진주기라는 하는군요. 그런 영화가 있어요. 그 그림에 나오는 어떤 소녀에 대한 이야기 뭐 이런 건데 저 같은 사람은 이제 이런 거 볼 때마다 유심히 보는 게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유리창이 고르지가 못해. 저 영화를 만들 때 저런 것까지 고증을 한 거였어요. 네. 되게- 요즘 저거 만들기도 힘들걸요 아마. 네. 아무튼 저 때가 저 유리의 기술의 한계예요. 저걸로 거울을 만들 수 있을까? 거울이 안 됩니다. 거울은 매끄러워야 돼요. 거울을 못 만들어. 루이 14세가 엄청 자존심이 강한 왕인데 네. 우리가 못 만들어. 그래서 베네치아라는 도시국가에서 전량 거울을- 수입합니다. 맞아요. 자존심이 상해. 그래서 선언을 합니다. 만약 프랑스의 업체가 국산화를 하면 우리 부르봉 왕자가 전량 구매한다. 라고 만들어진 게 베르사유 베르사유 궁전의 궁전. 거울의 방. 화려하다. 멋있다. 이렇게 보지 마시고 거울의 방이 왕의 방 바로 맞은편에 가장 큰 회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울의 방이 되게 소중한 거예요. 사실은 여기서 많은 이제 역사적인 일도 있었는데 1871년에 이제 보불 전쟁에 패했을 때 독일 제국이 프랑스의 자존심인 이 방에서 독일 제국 선포식을 해요. 프랑스인한테는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그러네요. 엄청 그렇죠. 그죠. 그런데 1918년에 1차 대전에 독일이 패하죠. 패전 조인식을 여기서 합니다. 프랑스가 일부러. 자, 어쨌든 간에 거울의 방. 거울의 방에 가시면 설명이 있습니다. 이 네. 거울의 방을 만든 회사 이름이 나옵니다. 생고백이라는 회사입니다. 전자회사 분들은 거의 다 아실 거예요. 지금은 반도체 디스플레이의 재료들을 생산합니다. 연간 매출이 80조. 그게 지금 1600 몇십 년에 거울 국산화에 성공한 원래 거울 만들던 데가 지금은 첨단 반도체 소재 와. 이 생고백이라는 회사의 경영진들이 있습니다. 거기 있는 부인, 한 분이 조프랭 부인이라고 있어요. 그분이 살롱을 많이 했습니다. 카사노버가 존경했다는 달랑베르, 그 다음에 루소 같은 사람들을 발굴한 사람이 조프랭 부인이에요. 이때 달랑베르, 루소 이런 사람들이 탄생시킨 사조가 계몽주의예요. 계몽주의를 탄생시킨 원동력 중에 하나가 바로 커피하우스하고 살롱 두 가지 축으로 움직이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살롱 문화가 탄생을 하는데 이 살롱에서 탄생된 가장 유명하신 여성과학자가 나옵니다. 샤틀레 부인. 볼테르가 뉴턴의 장례식에 참석하죠. 1727년에. 그리고 충격을 받았다고. 충격을 받아서 뉴턴 역학을 소개하는데 이분이 수학에 약해. 살롱의 연인이었던 샤틀레 부인. 이분이 또 수학을 엄청 잘해요. 이 샤틀레 멋있다. 부인이 거의 당대 손가락에 꼽히는 수학자였어요. 와. 그래서 뉴턴의 프린키피아를 번역합니다. 근데 원본보다 훨씬 분량이 늘어나요. 상세한 주석을 다 달아요. 뉴턴의 프린키피아가 완벽한 책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 뒤에 보면 오일러나 뭐 달랑베르, 베르누이 수많은 논쟁이 있었겠죠. 그 논쟁들을 거기다 주석에 깨알같이 달아요. 그러면서 오히려 뉴턴 사후에 뉴턴 역학이 훨씬 더 발달한 곳은 프랑스예요. 오히려. 저 샤틀레 부인 때문에 네. 근데 샤틀레 부인이 이렇게 했는데 사실은 이분이 프린키피아를 번역하는 중에 네. 임신을 하게 돼요. 당시는 근데 이제 노산이 되면 죽을 확률이 훨씬 많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의 살 날이 얼마 안 남았음을 직감하고 최선을 다합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탈고를 하고 출산을 해요. 네. 그리고 사망하십니다. 아버지가 누구셨대요? 아버지는 이 또 살롱에서 만난 어떤 연인. 볼테르가 아니었어? 그 이전에 볼테르하고 연인 시절 때 뉴턴 역학을 처음 소개한 책이 있습니다. 뉴턴 철학의 기본 요소들. 이 책에 보면 왼쪽 위에 저 빛이 나오는 곳이 있죠. 우주를 들고 계십니다. 네. 저분이 뉴턴입니다. 뉴턴에서 시작된 빛이 오른쪽 상단에 있는 뮤즈가 한 분 계시죠. 여성분. 네. 저분이 샤틀레 부인이에요. 거울을 반사해서 어떤 아저씨한테 비춰주고 있죠. 네. 저 친구가 볼테르입니다. 뉴턴이 이제 개척한 빛을 샤틀레 부인이 내가 완벽하게 받아서 볼테르에게 비춰준다. 이게 계몽주의입니다. 자, 계몽주의가 불어로는 리미에르입니다. 빛. 그쵸. 그리고 영어로 enlightenment, 빛을 비추다. 계몽주의는 뉴턴의 빛입니다. 만유인력 법칙이 왜 중요하냐? 보편 법칙. 왕에게 적용되는 중력 법칙이 나와랑 다르지 않다. 천상의 운행 법칙이 지상에서 사과 떨어지는 것하고 같다. 유니버설 그래비티로. 뭐가 다르지 않다는 거죠. 보편주의. 그게 계몽주의 핵심입니다. 너와 나가 다르지 않다. 그냥 뉴턴이 빛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빛과 그림자. 빛이 세면 셀수록 그림자가 세집니다. 자, 그 이야기를 좀 드리는 거예요. 어떤 밸런스를 균형감 있게 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뉴턴의 빛이 세면 셀수록 무엇이 어두움이 됐는가? 이 세 사람이 관계가 굉장히 밀접합니다. 자, 1776년에 애담 스미스가 국부론을 1776년에 제임스 와트가 처음으로 동작하는 자신만의 전기기관을 발표합니다. 그리고 1776년에 벤자민 프랭클린이 기초한 미국 독립선언서가 발표됩니다. 이 동시에 일어났던 이 1776년 이 대규에서 계몽주의가 어떤 역할을 하고 서로 어떻게 교류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처음 시작은 제임스 와트. 네. 그러니까 영국의 스코틀랜드의 글래스고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네. 거기에 있는 기능공이었어요. 기계 제작소를 했는데 장사를 못했어요. 네. 뭐 길드하고 갈등이 있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너무나 능력이 있는데 장사를 못했던 거죠. 네. 어느 날 애담 스미스가 다니는
글래스고 대학 교수들이 네. 지나가다가 봅니다. 제임스 와트를. 이렇게 넘겨겠는데 왜 이러고 계시나? 학교 안에 와서 우리 교수님들 실험 실습 기자재들 한번 봐주면 어떻겠냐? 안정적인 직장이다. 교수님들 감사합니다 하고 글래스고 대학에 들어와요. 그리고 이 애덤 스미스 및 요 계몽주의 교수들하고 친구가 됩니다. 쉽지는 않지만 계몽주의는 그런 면이 있는 거죠. 많이는 평등하다는 생각이 있으니까. 네네네. 거기서 조지프 블랙이라는 교수를 만납니다. 글래스고 대학의 의대 교수. 이미 아까 말씀드렸지만 최초의 증기관, 세이브리 증기관이 있었고 뉴커먼의 피스톤식 증기관이 있었어요. 네네. 그런데 그것을 이제 제임스 와트가 보게 됐죠. 뭔가 불합리한데 자기는 잘 모르겠어. 근데 조지프 블랙이 이제 의대 교수인데 약간 물리학적 지식이 있었던 거예요. 잠열이라는 개념을 가르칩니다. 숨어 있는 열이라는 뜻이죠. 네. 자, 피스톤 실린더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실린더 안에 물을 끓여요. 그러면 수증기가 되죠. 그러면 피스톤을 밀려 오르겠죠. 네. 자, 그럼 어떻게 내려와야 될까요? 수증기를 갖다가 식히면 식히면 찬물을 착 보면 수증기가 응결이 되죠. 그렇죠. 그러면 네. 쫙 내려가죠. 네. 그런데 재밌는 거는 100도씨 물은 100도씨 수증기가 될 때까지 온도가 변화가 없어요. 왜 없을까요? 그 안에 잠열, 상변화의 상태 변화의 그 에너지. 상변화의 에너지를 다 쓴 게 레이턴트 히트잖아요. 그렇죠. 그 이야기는 이건 낭비인 거예요. 쓸데없는 상변화인데 힘을 다 써버리는 거예요. 이제 알게 됐는데 그러면 상변화 없이 그냥 피스톤을 밀게 하면 안 될까? 뜨거운 공기가 밀어올리고 뜨거운 공기가 내리고 이렇게 되려면 그 피스톤과 실린더의 간격이 없어야 돼요. 헛심을 쓰면 안 되잖아요. 네. 그 다음에 그게 고압이 되겠죠. 네. 이게 튼튼해야 돼. 튼튼하고 간격이 없어야 되고. 정말 정밀한 작업이네요. 그까지는 알겠는데 당시 기술로는 안 되는 거예요. 특허부터 냅니다. 내 아이디어야. 그렇지. 기다립니다. 기술이 나올 때 기다립니다. 와. 자, 그럴 때 이 애덤 스미스한테 타운센트라는 재무장관이 찾아와요. 타운센트가 재무장관인데 그 당시에 유행이 뭐냐면은 귀족들은 자신의 자녀들을 갖다가 명망가들한테 보내가지고 자신의 아들을 데리고 유럽 투어를 합니다. 그렇게 하는 거를 이제 그랑 투어 또는 그랜드 투어라고 하는데 자기 아들을 부탁을 해요. 조건이 있죠. 교수 연봉의 2배 내지 3배. 평생. 평생! 여행 중이 아니라 평생! 자, 그렇게 애덤 스미스가 타운센트 아들하고 떠났는데 첫 번째 방문지가 이제 영국에서 파리로 넘어갔는데 거기에서 벤자민 프랭클린을 만납니다. 벤자민 프랭클린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이 사람이 인쇄업자였어요. 책이 건물을 죽이리라. 지금 같으면 페이스북 만든 주커버거나 이런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식민지 미국에서 잡지, 팜플렛 이런 거 유통해가지고 엄청나게 큰 20몇 살에 그런 걸 했어요. 그래서 벤자민 프랭클린 같은 경우는 자기가 죽을 때 묘비명에다가 더 프린터라고 써달라고 그랬어요. 인쇄업자. 그렇게 인쇄업으로 유명해지신 분이니까 셀럽이 돼가지고 미국 식민지 대륙의 대표자가 됩니다. 대표자가 됐는데 그때 문제가 뭐였냐면 왜 지금 파리에 갔냐 하면은 식민지 미국의 가장 큰 고민은 영국이 매기는 과도한 세금. 그런데 지금 벤자민 프랭클린이 그것을 해결하러 파리로 간 이유는 프랑스의 도움을 일단 받고 싶었던 것도 있지만 여기에 영국 재무장관의 아들이 있는 거죠. 그러면 어쩌면 벤자민 프랭클린이 일부러 찾아갔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애덤 스미스랑 서로 이야기를 해요. 이야기를 할 때 옆에 누가 있냐면 지난 시간에 배웠던 케네가 있습니다. 피지오크라시, 자유방임주의. 그러니까 경제학자 얘기했었잖아요. 왜 그 피지오크라시를 왜 중농주의라고 번역했지 막 이러면서 얘기했었던 적이 그 사람을 있었는데 만납니다. 그 사람을 만나면서 벤자민 프랭클린하고 애덤 스미스는 지금 새로운 경제 흐름이 있구나. 경제는 돌고 도는 것이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때 불행하게 타운센트의 아들이 노상강도한테 죽어요. 죽습니다. 돈은 계속 받나요? 여행은 중단됐는데 연금은 보장됐길래 교수로 복직하지 않고 고향에 가서 지금 여기서 본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책으로 집필하기 시작해요. 그게 국부론입니다. 보이지 않는 손. 그게 탄생을 하고 벤자민 프랭클린 역시도 새로운 흐름, 보편주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미국에 가서 독립선언서를 발표하죠. 그렇죠. 독립선언서 제일 첫 문장, 모든 인간은 평등하게 태어났다. 우리 인류 역사상 어떠한 선언문 중에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라고 했던 게 미국 독립선언서 이전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전까지의 어떠한 나라도 보편적인 법칙 하나를 딱 정해놓고 거기에 파생되는 모든 것으로 헌법으로 만든 나라 처음입니다. 그래놓고 그렇게 차별을 하고 사실은 뭐 그런 이야기 많죠. 이렇게 말하는 벤자민 프랭클린도 뭐 인종차별주의. 그렇죠. 이런 것들을 조금 보면서 1776년이라는 게 서양사에서 얼마나 중요하냐. 어떤 학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776년에 애덤 스미스의 국부노로서 어떤 자본주의가 이제 제대로
정립이 되겠죠. 제임스 와트의 증기관이 산업혁명의 어떤 중요한 계기가 됐겠죠. 1770년에 미국의 독립선언서는 정치혁명, 민주주의 혁명의 최초입니다. 이 세 가지 사건이 동시에 일어나면서 드디어 서양이 동양을 이기는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 되게 중요한데 그게 이제 어떻게 연결된지를 보셨는데 여기서 이제 조지프 블랙 이야기를 한번 조금 더 하려고 해요. 조지프 블랙이 의사였는데 이 사람이 유명한 거는 이산화탄소를 발견합니다. 요도결석 네, 아프잖아요. 그때는 용액을 넣어가지고 녹이려고 그랬어요. 근데 그렇게 해서 발생하는 기체가 그게 탄산칼슘 성분들이거든요. 그래서 발생하는 기체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신기해. 최근에 이제 영화 보셔도 엘리멘탈이라고 네. 사원소설. 물, 불, 흙, 공기. 네 가지로 이루어졌잖아요. 근데 여기서 기체가 발생하면 그게 공기여야 되잖아요. 이 발생한 기체 특징이 있어요. 가라앉아. 무거워. 그러면 공기가 아니잖아. 그치. 두 번째. 그쵸. 우리가 공기를 갖다 불에다가 이렇게 공급하면 불이 활활 타죠. 타야죠. 이 공기를 주니까 불이 꺼져. 이걸 어떻게 부를까? 이 사람이 픽스드 에어라고, 고정 공기라고 불러요. 돌에서 새어나온 픽스드 에어라는 말을 써요. 그러면 사원소설이 깨지는 첫 번째 힌트. 공기 말고 다른 기체가 있다. 그게 조지프 블랙입니다. 그 중에 뭔가를 분리해낸 최초의 기체는 CO2인 거네요? 예. 와. 지금 뭐 지구온난화의 주범이지만. 그렇죠. 어쨌든 사원소설을 깨트리는 주범이기도 합니다. 조지프 블랙 이야기를 조금 더 해야 되는데요. 뉴커먼의 전기기관 같은 경우는 이거를 갖다 그 안에서 응축을 시켜버리니까 손해잖아요. 자, 응축기를 영어로 뭐라고 그러죠? 콘덴서. 그 에너지를 갖다가 전략하자. 콘덴싱 보일러. 이게 또 이렇게? 응축기를 따로 그 안에서 응축열을 갖다 이용합니다. 응축이 되면 손해인데 네. 응축이 되는 걸 더 이용한. 한 번 더 이용을 하는. 네.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계몽주의라고 하는 뉴턴의 빛이 보편주의로 하면서 1776년에 영국에 있는 사람, 프랑스에 있는 사람, 미국 식민지까지 이렇게 교류하면서 서양이 뒤집어집니다. 이럴 때 또 다른 또 모임이 있어요. 특허 내고 기다리고 있던 제임스 와트 이야기를 해야 되잖아요. 마무리해야 되니까. 우리나라에서 되게 재밌는 전시가 있습니다. 라울 디피라는 화가의 그림이 두 군데에서 전시가 되고 있어요. 하나는 예술의 전당 한가람미술관, 그다음에 여의도 더 현대에서 두 군데에서 하는데 그 두 군데에 다 전기 여정이라는 그림이 전시되고 있습니다. 1937년에 파리 만국박람회를 할 때 프랑스 전력회사 한전쯤 되는 데서 라울 디피한테 그림을 요청합니다. 전기의 역사에 대해서. 근데 그 그림이 어느 정도 크냐면 폭이 60m, 세로가 10m짜리 유화예요. 어마어마하죠. 전시 자체가 파리 만국박람회니까 전시를 할 수 있죠. 만국박람회 끝나면 갈 데가 없잖아요. 라울 디피나 그 사람들 입장에서 너무 아깝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걸 갖다가 판화로 만듭니다. 폭이 60m, 10m를 6m, 1m짜리로 축소해가지고 판화로 만들어서 약 350개를 찍어냅니다. 그 찍어낸 것을 전 세계에 이렇게 막 유통을 시켰어요. 그 중에 두 점이 우리나라에 지금 동시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보면 전기의 역사라고 하지만 사실은 과학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시작이 탈레스, 호박 문질렀던 네네네. 그 사람부터 시작해가지고 베이컨이란 철학자부터 시작해가지고 쭉쭉 나옵니다. 이 라울 디피가 100여 명의 과학자들의 인생을 다 조사했어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캐리커처를 다 딴 다음에 재밌는 그림이 너무 많습니다. 다빈치부터 시작해가지고 별별 사람이 다 나와요. 본인이 이 중에서 몇 명을 알고 있는가 한번 체크해 보시는 거 재밌어요. 여기 보면 이제 재밌는 사람들이 나오는데 가운데 제임스 와트 보이시나요? 네. 오른쪽에 캐븐디시라고 보이시죠? 그 다음에 프리스틸레라고 제임스 와트 왼쪽에 줄이라는 사람이 있고 줄. 그 왼쪽 위에 사디 카르노가 있습니다. 오늘은 프리스틀리, 캐븐디시, 제임스 와트, 줄, 카르노까지만 이야기할 거고. 자, 그럼 캐븐디시는 뭐냐? 안 보이네요. 저 사람이 은둔의 과학자로 유명합니다. 와. 과학자들끼리 모임에는 나오는데 네. 대중 앞에는 거의 나오지 않았어요. 캐븐디시가 유명한 거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비틀림 제호를 이용해서 중력 상수, 뉴턴의 만유인력 상수를 구한 사람. 이 캐븐디시가 발견한 게 수소죠, 수소. 하여튼 뭐 여러 가지 하신 분이 계시고요. 그 아래에 이제 프리스틸리라는 사람을 조금 더 소개해 줘야 되는데 이 프리스틸리가 찐 과학자예요. 아까 이제 기체 시대가 이제 열렸잖아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산소도 발견합니다. 그래서 기체를 8개 정도를 새로 발견합니다. 문제는 뭐냐면은 이 사람이 그걸 갖다가 플로지스톤이라고 그래가지고 그 지금은 이제 틀린 학설로 돼 있는데 그때는 연소가 뭔가 물체가 탄다는 것들을 갖다 플로지스톤이라는 어떠한 가상의 기체가 소모된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나중에 금속이 이렇게 태워지는 걸 질량을 재보니까 질량이 사실은 늘어나죠. 빠져나가야 되는데 늘어나잖아요. 그렇죠, 그때 그래서 이때 뭐 음의 질량이 다른 말 뭐 이런 걸 했던 거죠. 플로지스톤에 집착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죠. 프리스틀리가 어느 날 말을 타다가 떨어져요. 의사한테 가야 되겠죠. 그 의사가 이레저머스 다윈이라는 사람이에요. 다윈이 이제 프리스틀리가 유명한 과학자니까 네네네. 자네 우리 모임에 한번 와보지 않겠나? 가니까 또 재밌는 사람들이 많아. 인사할 시간도 많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해드릴 느리지만 쿨한 과학. 랩미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들. 감사합니다.